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다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에 100층짜리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2013년이죠. 자금난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고 꼭 11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요? 갓잡은 경제에서 알아봅니다. 이어지는 증시 열렸다에서는 최근 증시를 견인해온 저 PBR주 랠리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2월 5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석 기자, 그리고 코로나로 와병 중인 신인규 기자 대신해서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추동훈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경쟁 그 방송국의 경제 프로그램에 나오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출연? 신인규 기자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하여튼 이래나 저래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소식 가져오셨는데 잠시 후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첫 소식은 정 기자님. 네. 오늘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결국 무죄를 선고했네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경제계의 이목이 사실 다 쏠렸어요. 오늘은 삼성이었는데요. 삼성그룹의 승계에 관련한 1심 선고가 열렸는데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14명의 피고인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일단 법원의 판단 내용 좀 자세히 전달해 주세요. 네, 일단 검찰의 기소는 2020년 9월의 일이에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또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이 회장 측에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당시 이 회장 측이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려고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또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췄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최초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다고 하던가요? 일단 검찰의 기소부터 지금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 5개월 걸렸거든요. 예. 진행된 공판만 100번이 넘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제 피고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판부도 오늘 설명 좀 길어질 것 같다라고 예고를 하고 시작했는데 또 예상과 달리 50분 만에 주문 낭독이 시작되더라고요. 예. 네, 피고인 모두 무죄하고 이제 발표가 되니까 일부 피고인들은 굉장히 울컥해했고요. 이제 이재용 회장은 최대한 표정을 조금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엿보였습니다. 재판 끝나고는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어요. 앞으로 네. 뭐 등기이사 복귀할 거냐부터 해서 많이 질문이 많았는데요. 별다른 언급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사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 반응이 굉장히 이례적인 게 네네. 이게 1심이잖아요. 이제 1심이에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예, 네. 그런데 정말 관심이 크네요. 뭐 그만큼 이제 삼성이라는 그룹이 갖는 이제 경제계에서 가지는 존재감이 막 이런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이 사건은 그 삼성의 경영 승계에 대한 검찰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한 20여 년의 수사를 집대성한 진짜 그야말로 최종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회장이 1994년에 종잣돈 60억 원으로 출발해서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2022년에 회장 직함을 달기 전까지 예. 약 28년간 진행된 승계 작업 전반을 법정에 세운 거랑 마찬가지였거든요. 어찌 보면 승계 작업이 근 30여 년간 이어졌네요. 그죠. 그 이번에 검찰 공소장을 보면 시작이 1994년에 에버랜드 전환 사채, 그러니까 시비를 산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 당시에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명예회장으로부터 약 61억 4천만 원 정도를 징여받거든요. 그 돈으로 에버랜드 시비를 사요. 근데 이 시비가 당시의 시가보다 굉장히 싸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다른 계열사들은 싼데도 안 샀어요. 그래서 에버랜드가 이걸 이 회장 남매에게 배정했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CB가 주식을 바꿀 수 있는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회장이 이 거래로 에버랜드를 30% 넘게 그러니까 보유하게 된 최대 주주가 된 예.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삼성의 승계 작업의 시발점이었고요. 당시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시민단체부터 뭐 법학 교수들까지 여러 의혹을 제기했었고 이후 특검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끝났습니다. 예. 그럼 검찰이 이번에 크게 주목한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번에 검찰은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된 이 회장이 어떻게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공고히 했나 여기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경영권의 핵심이 이젠 계열사의 시총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에 있다고 봤거든요. 예. 그래서 에버랜드로 시작해서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가 경영권 승계의 어떤 수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공소장 마지막에 거론된 게 바로 프로젝트 G였으면 프로젝트 G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그죠. 한데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2대 주주였거든요. 근데 이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하려면 인수를 하려는 주체인 에버랜드의 몸집이 좀 더 컸어야지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뭐 제일모직의 패션 부분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거나 이런 식으로 에버랜드는 나중에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몸집을 키워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엔 삼성물산이랑 합병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제일모직의 한 주가 삼성물산의 약 3주와 동일한 가치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부분이 이번 검찰 기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탄생한 합병 삼성물산은 사실상 그룹의 지주사가 된 거고요. 예. 지금 여기까지가 그 설명드린 프로젝트 G의 골자입니다. 근데 검찰은 삼성물산 지분이 전혀 없던 이 회장이 물산을 통해서 전자 주식을 직접 지배하게 된 게 결국에 경영승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치밀한 구조로 진행되어 왔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 1심 결과가 무죄를 받은 거 맞아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게 근데 이제 이 회장이 이제 승계 과정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6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그 국정농단 사건부터잖아요. 예. 당시 특검이 삼성이 승계에 도움받으려고 지금은 이제 최서원이란 이름이 된 당시에 최순실 씨, 그분의 딸 정유라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파악을 했죠. 예. 그래서 당시에 그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주였거든요. 근데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반대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물산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한테 합병에 찬성 좀 해달라, 청와대가 힘을 좀 써달라라고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예. 이 사건으로 이 회장은 재판 끝에 2018년에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부터 서울중앙지검이 등장했어요. 그해 12월부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정조준했거든요. 근데 당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끈 사람이 바로 이복현 부장검사, 지금의 금감원장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 검사로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렇네요. 오늘 때마침 이복현 금감원장이 1심 선고에 대해서 언급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 되게 공교롭게 오늘 오전에 금감원이 올해 업무계획 관련한 브리핑이 있어서 이복현 예. 원장이 이제 브리핑을 직접 했어요. 그래서 이 원장이 여기에서 아무래도 기자들이 이제 질문이 좀 쏟아졌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서초동을 떠난 이후에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하지만 그게 이제 기소 검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는 아닌데 다만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중요성을 볼 때 이번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좀 했고요. 네. 또 그런 노력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찌 보면 무죄 선고를 내다본 그런 전망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예. 네. 일단 무죄 선고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경제단체는 환영했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적극적인 투자, 일자리 창출 이런 것으로 삼성이 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였고요. 특히 얼마 전에 이제 대만 TSMC 이야기도 해드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쟁
이 각 기업 간에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삼성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는 아니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 판결 무시한 거 아니야? 또 프로젝트 G와 같은 명확한 근거도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가 후퇴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저는 국내 반응도 궁금했습니다만 네. 이번 사건이 국제 투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앞서 언급했던 그 엘리엇 매니지먼트, 예. 지금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정부가 ISDS 국제 투자 분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엘리엇의 주장이 뭐냐면 한국 정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압력을 행사해서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FTA 규정 위반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지난해 6월에 이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한테 약 5,4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엘리엇이 사용한 법률 비용이나 지연 이자까지 더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 원 정도가 넘어요.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정부가 곧장 취소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을 무죄로 판단한 이 1심의 결과가 우리 정부에 유리한 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 맥락에서였군요. 네. 어찌됐든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네.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이 어떤 역할을 요즘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어떤 재판 결과가 투표래네 투자에 네. 앞으로 큰 역할이 좀 이어질까요? 실제로 그 21년 8월에 이 회장이 잠깐 가석방됐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삼성이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동안 삼성이 AI나 바이오, 전장 아니면 로봇 시장에선 좀 상대적으로 한 발 뺀 상태였거든요. 특히 이제 빅딜로 언급될 수 있을 만한 게 대형 M&A는 17년에 9조 원짜리 미국 전장업체였던 하만 인수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삼성이 쌓아놓은 현금성 자산만 75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곳간이 많이 쌓여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추동훈 기자님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드디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맞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10년 만에 재개가 됩니다. 이게 핵심이요. 최고 100층의 랜드마크와 49만 5천 제곱미터, 옛날 표현으로는 16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의 녹지를 갖춘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를 만들겠다. 특히 이를 서울 한복판에 만든다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만큼 큰 규모로 개발된다는 게 핵심이 되면서 세계 최초로 융복합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가 사실 단군 이래로 가장 최대 규모의 재건축 프로젝트였다면 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라 불릴 만큼 굉장히 주목도가 높고요. 서울시가 오늘 오전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발표를 했었고요. 예. 내년도입니다. 25년도 하반기부터 기반 시설 착공을 시작해서 2030년 되면은 입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역시 최대한 큰 개발인데다가 강남에 치우쳤었던 서울 개발의 균형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도도 굉장히 큰 상황이죠. 네, 총 사업비만 51조 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게 10년 만에 재개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 개발에 뭔가 탈도 많고 일도 많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쪽이 얼마나 말이 많고 탈이 많았는지 잘 아실 텐데요. 사실 그 시장은 굉장히 오래됐었습니다. 23년 전이 2001년도 7월에 처음에 이곳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이후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끝에 2005년도 1월에 코레일이 출범하면서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가 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에 취임한 이후에요. 이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됐고 2007년도에 마스터 플랜이 발표됐었습니다. 당시 개발 금액만 해도 28조 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해도 굉장히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규모였고요.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었는데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됐고 이로 인해서 결국 이 사업은 자초되기 시작했었고요.
있고요. 또 때마침 2011년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나 버리는 일이 예. 발생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2013년에 사업 청산된 이게 바로 10년 전 일이죠. 그러니까 딱 10년 만에 다시 재개됐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2005년 이후부터 매년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데 2013년까지 설명을 쭉 해주셨거든요. 네. 그럼 2013년 이후로는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이 노다지 땅이 그 이후라고 무슨 이야기가 없지 않았겠죠. 그렇죠. 당연히 메시지는 정말 많았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요. 지역에 대한 개발을 좀 계속해서 부풀어 올리는 시기였다면 예. 2017년부터는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17년 즈음부터 해서 부동산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자 열풍이 일어나면서 너무 과하게 오른다라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죠. 당시 2018년도에 이 지역과 여의도를 통합해서 용산 여의도 통합개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바도 있었습니다. 예. 이 지역에 대한 발표는 정권과 그리고 정치색과 무관하게 정말로 중요했다라는 뜻인데 이게 부동산 폭등 때문에 만약에 개발될 경우에 주변에 너무나 큰 효과를 부작용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이유로 개발이 무산된 바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돌고 돌아서 10년 만에 또 오세훈 시장이 2021년에 서울시장에 또 컴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다시 개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발표됐던 내용까지 연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은 이 용산 지역 개발의 첫 삽을 떴던 맞습니다.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용산 개발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발표됐을 거라는 짐작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결국의 핵심은 지난번과 같이 또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로 인해서 민간 개발을 배제했습니다. 개발을 서울시의 건설사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코레일이 3대7 지분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어디가 7인가요? 7이 바로 코레일입니다. 예. 코레일 부지가 아무래도 이제 그쪽이 가지고 있는 예, 데였으니까 이쪽이 크고요.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을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쪽 지역을 좀 압축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컴팩트 시티를 구현한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은 국제 업무지구, 두 번째로는 업무 복합지구, 세 번째로는 업무 지원지구로 세 가지의 구획을 나눠서요. 중심부에는 최대 100층짜리 랜드마크를 짓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나머지 업무 복합지구엔 60층 규모 그리고 업무 지원지구에는 40층 규모의 업무지구를 지원지구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균형 있게 압축적인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들에게 좀 수월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해외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많이 말을 하는 전례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좀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네,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언급한 것이 11만 제곱미터 규모를 재개발한 뉴욕 맨하튼의 허드슨 야드를 개발한다라고 참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보다도 이번 지역은 5배 가량 크다라면서 굉장히 큰 규모임을 강조했었는데요. 네. 사실 허드슨 야드 재개발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뉴욕에서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있었는데 맨하튼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좋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더럽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허드슨 야드가 이 맨하튼의 남서부 쪽에 있는 지역인데 가보시면 이쪽이 맨하튼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용산같이 정비창 개발은 아니고요. 버스 정류장이 있던 버스 저장고가 있던 창고를 재개발한 곳인데요. 그곳에다가 엄청 높은 건물들을 많이 지었고요. 깨끗한 도로를 정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 봤을 때는 성공적인 모델이다라고 하고 있고 용산 재개발도 아마 이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그만큼 또 한 10년여 기간 지나면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친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요소도 많이 가미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체 개발 부지가 50만 제곱미터인데 친환경 공간도 50만 제곱미터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공간이 되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바로 현재 최첨단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면서 공중 녹지, 순환형 녹지, 선형 녹지 등이 같이 폭넓게 확보되었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점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녹지를 많이 조성한 것도 참 이례적인데 뭐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게 제일 먼저 전 걱정이긴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서울 중심부에 새로운 어떤 큰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용산 개발이 강남 중심으로 쭉 그동안 개발이 이어져 왔던 이런 서울의 분위기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까요? 네, 그렇죠. 사실 서울 개발의 중심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남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용산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기대감인데요. 강남 개발
개발 중심에서 이제 강북 개발, 그 중심에 용산이 있다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고 용산이 개발되면요 그 주변구까지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마 예. 마포구, 성동구 같은 데도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맡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강북 개발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강남북에 균형 있는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전례들을 보면 마천루의 저주라고 하죠. 높은 빌딩 짓는다고 하면 뭐가 잘 안 되던데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 이제 정부라든지 나라에서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조심해라라는 경고의 예. 메시지는 곳곳에서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여기도 고층 건물이 지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간도 길 것이고 이에 대한 투자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네.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잠실 롯데타워라든가 그다음에 여의도 파크원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면밀하게 좀 준비를 해서 수도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추 기자님 덕분에 새로운 기사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동훈 정지석 기자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올 텐데요. 하여튼 응급 상황에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침에는 참 많이 빠졌었습니다. 예. 한때 50포인트 이상 하락했던 증시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포인트 마이너스인 2,59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6포인트 하락한 807.99포인트로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난주까지 최근에 뭐 PBR 일배 열풍 이것 때문에 대형주들이 급등하면서 단기 급등했던 영향도 있었었고 예. 또 거기에다가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 이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나왔습니다. 특히 시간당 임금이 원래 0.3 정도가 전월 대비 나와야 사실 물가가 잡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0.6 정도 나오면서 다시 물가가 잡히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나 시점이 뒤로 밀리지 않겠느냐 네. 이러면서 주말에 미 국채금리 급등 또 달러화도 급등했었죠. 예. 이러다 보니까 오늘 환율이 흔들렸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샀다라는 거. 네. 거의 1,800억 사실 1,790억대 이상 샀는데 외국인들이 여전히 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유지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면 기관들이 7,900억 이상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오늘 조정은 사실 기관이 이끌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요즘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큰 화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요즘 이해하는 키워드가 아마 저 PBR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예. 흔히 말해서 PBR이 1 이하인 기업들 중심으로 요즘 상승세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PBR 1배 이하인 기업들이 어느 정도라 말하냐면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60% 이상의 PBR 1배를 기록하고 있었을 정도인데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도대체 PBR 1배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PBR 1배라는 건 뭐냐면 순자산 가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 사무실 이런 거 다 팔은 숫자가 네. 현재 주가하고 비교했었을 때 네. 그 이하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산 가치조차도 안 되는 수준이 PBR 1배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최근에 급등했었던 보험주들, 그다음에 은행주들, 자동차, 유통, 그다음에 지주사 관련해서 이 관련 기업들이 올랐는데요. 일부 기업들, 특히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PBR이 0.1, 즉 청산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야. 예를 들어서 이 기업하고 건물하고 이런 거 다 팔면 1억인데 예. 사실 주가는 1,000원밖에 안 됐던 거죠. 세상에. 예, 이렇게 극심한 어떤 저평가를 보였었던 기업들이 많았었고요. 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제자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 일정 수분 이게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는 한 40에서 50% 정도까지 급등을 했고요. 네. 뭐 자동차 중에서도
중에서도 기아 같은 경우가 8만 7천 원에서 11만 8천 원까지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예. 최근에 뭐 지주사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 보험,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주사, 유통 우리가 보통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도 이 정도 주가는 올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거 뭐 업종과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예. PBR이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은 다 급등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아까 0.1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PBR이 낮은 종목들 이런 게 군집해서 이렇게 많은 증시가 또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기준으로 시장 전체 PBR이 4.5 정도 되고요. 예. 최근에 뭐 좀 올랐다라고 하면 일본도 1.4 정도인데 예. 우리가 전체 1.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1이니까 그러면 1이 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잘 아시다시피 그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지 않습니까? 예, 예. 성장주들은 아무래도 PBR이 높을 높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일부 대형주만 PBR이 높고 사실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진짜 PBR 1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순자산 가치가 한국처럼 이렇게 극도로 낮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낮았던 국가는 일본하고 한국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일본이 요 관련해서 올라왔으니까 이제 예. 한국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남다르게 PBR이 낮은 이런 종목들이 많은 이유를 뭐로 꼽으나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길 원치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이해가 안 같습니다. 가네요. 자기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걸 원치 않는다. 왜 그런 겁니까? 저도 이전에 애널리스트 생활을 할 때 예. 사실 모 기업에 대해서 이제 주가에 대해서 좀 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썼다가 의견을 내셨군요. 의견을 냈는데 그 기업에서 전화가 와서 예. 주가 오르면 예. 안 된다라고 이제 막 항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유가 상속입니다. 아. 예.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사실상 이 지배 구조 자체가 굉장히 조금 왜곡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우선 아시겠지만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상당히 낮고 네. 그런 상황에서 순환 출자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기업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그 기업이 다른 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 기업이 그룹 전체를 통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 이 징벌적까지 합하면 상속세가 60%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 이슈가 발생을 했었을 때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높은 주가에서 사실은 상속세라는 것을 전부 다 먹이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주가 오르는 게 달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저런 기업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세로 또는 아니면 이렇게 물려준다라고 감안을 했었을 때는 사실상 이 상속세가 60% 정도 되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 주주가 아니고 회사를 넘겨야 되는 일들도 발생을 하는데요. 실제 제가 모 기업의 사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종묘 관련 회사였었습니다. 예. 씨앗과 관련 회사였었고 그 회장님하고도 굉장히 저도 친분이 있었고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예. 안타깝게도 이제 암으로 작고를 하셨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이제 자제분들이 그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상속세 때문에 결국은 그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고 예. 결국 다른 데다 매각을 했죠. 그 다른 회사는 어느 회사인가요? 외국계인가요? 외국계는 아니고 뭐 네. 국내 기업이라기보다는 무슨 뭐 일반 금융기관 예, 예, 이런 데다 예.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 뒤로 주가도 별로 좋지 않고 사업성도 좀 애매해지는 예. 물론 이제 이세 간다고 해서 꼭 잘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네. 어쨌든 그 업을 하고 계속 이어받는 게 사실은 좀 더 안정성 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현재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오너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걸 반기지 않는다라가 제일 크고 이게 상속 증여 이슈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내부적인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그걸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딜레마 같은 구조가 그렇습니다. 있었군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국내 증시 상장사들을 제대로 평가받게 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 현재 있는 이 저평가돼 있는 어떤 기업들을 정부의 의지를 담아서 이제 또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제 제 가치까지 끌어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현재 기업 가치가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 여러 기업들과 묶어서 이제 공시도 하고 네. 그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설명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 밸류에이션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내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관련 기업들이 좋을 수 있도록 ETF라고 보통 그러죠. 예.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향후에 저평가된 기업들이 제 가치를 받을 때 좋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 기준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 CLSA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역시 프랑스계 증권이겠죠. 예. 또 하나 이제 골드만삭스도 있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의 이 주식 시장에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코스피가 올해 2,85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보고서들을 나누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뭔가 구조적으로 길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놓고 봐서는 예. 전체적으로 정부의 노력 또 이걸 바라보는 외국계들의 시각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실제 아시겠지만 오늘도 외국인이 1,800억 가까운 매수를 했지만 예. 최근에 거의 몇 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음. 이 정책 이후로 발표했다라고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일본 증시를 견인했던 모습을 보고 그거를 따라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례가 있었던 거죠. 예. 일본에서도 전반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긴 하지만 PBR 1배 이연 기업들을 보니까 토픽스라는 이런 어떤 지수 안에서도 보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3,300개 기업들. 예. 그래서 이 기업들한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음. 너네들 PBR 1배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마련을 해. 그리고 협박도 했어요. 예. 만약에 이런 거를 해서 실효성이 없거나 안 되면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기업들과 관련된 PBR 1배 정책을 이렇게 많이 발표를 했었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정부도 또는 일본 정부 말고도 행동주의 펀드들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또 기업들과 관련해서 주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네. 주가 좀 올려서 우리가 레벨업 좀 시키자라는 운동도 같이 곁들여지면서 전체적으로 일본이 좋았었고 그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지난해 일본만 35% 가까이 지수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걸 봤던 외국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를 한국에도 하고 있으니 결국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사실 일본 증시의 사례를 보고 외국인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개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과한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 내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사실 묻고 싶어도 사실 그 놓여진 환경이 좀 농종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국엔 기업들 입장에서 PBR 1배 이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려면 예. 말 그대로 주주 환원 정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주주 환원 정책이라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배당을 많이 준다든가 네. 또는 그 돈 가지고 자사주를 많이 사서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주식 숫자가 줄어들죠. 네. 주식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득이 늘어나면 한 주당 이득이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주당 순이익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게 늘어나면서 기업 가치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배구조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많이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단 배당을 많이 줘도 의미가 없었던 게 내 지분이 적으니 배당을 많이 줘도 나한테 오는 게 없었던 예. 거겠죠. 일단은 그래서 소액주주보다는 일단 대주주 중심으로 생각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포이즌 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로 소각을 했다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자사주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우호지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걸 소각을 해버리면 사실 외국계가 와가지고 나의 지분을 공격했었을 때 방어할 수단이 없으니 자 어떤 대주주가 회사를 뺏기고 싶겠습니까? 그렇겠네. 그러니 자사주를
소각할 이유도 못 찾고 있는 예, 거고 예. 배당 같은 경우도 나한테 오는 게 없으니 예. 배당할 유인도 못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계나 아니면은 글로벌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굉장히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과 좀 기업 문화가 다른 것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약간의 순환적인 모습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뭔가 안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돈을 버는 기업보다는 네. 경제가 좋으면 돈을 많이 벌었다가 경제가 안 좋으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사실 기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반면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의외로 현금흐름이 좋고 이런 어떤 이익의 안정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배당을 꾸준히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변동성이 취약한 부분들도 사실 배당이 좀 어려웠던 부분과 연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기업인들 입장에서도 자사주를 소각하면 경영권이 위협받는 그런 문제도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도 같이 도입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대주주와 관련해서 지금 PBR 1배로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정책 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사실 결국 대주주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대주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실 당근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포이즌 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영권 방어 수단을 현재 법제화해서 예.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헤지펀드 이런 데서 공격해서 나올 수 있는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 기업과 관련한 어떤 승계 이런 게 있었을 때 관련된 상속세도 이미 손을 보겠다라고 사실 이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 예. 상황이라서 만약에 상속세가 개편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경영권과 관련된 방어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생길 수 있다라면 사실 해준 만큼 또 기업들도 움직여 줘야 되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또 경영권을 뺏길 염려도 없을 거고 또 앞서 말씀드린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관련해서도 사실 부담을 덜 수 있다라면 그만큼 주주들한테 그 몫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결국 대주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걱정하는 경영권 방어의 수단도 나름대로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지만 그렇습니다. 예. 협조를 얻을 수 있겠군요. 자,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이미 우리나라도 증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노력들이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PBR 낮은 거 무조건 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됩니까? 우선 PBR이 낮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지만 그 자산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들도 있겠죠. 예. 예를 들면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대주주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ROE라고 해서 예. 보통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그러죠. 내가 자본을 넣었을 때 그 자본에다 얼마나 이익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ROE가 5라고 하면 5%라고 하면 내가 100원을 넣어서 5원을 벌고 있다는 얘기고 네. ROE가 10이라고 하면 내가 100원을 넣어서 10원을 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높아야 사실 기업들이 장사를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PBR이 낮은 기업들 대부분 이 ROE가 상당히 낮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자본을 투자해서 돈을 잘 벌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싼데 올라갈 이유도 잘 모르겠어. 예.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PBR이 낮은 기업들 중에서 우선 가장 먼저는 절대적으로 너무 낮은 기업들은 사실 이유여를 막론하고 1.5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네, 들어서 네. PBR 0.1이나 0.2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제가 볼 때는 1.5분은 자기 수준을 찾아서 약간이라도 움직일 가능성이 첫 번째는 높아 보이고 예. 그 뒤로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던 PBR이 싸긴 한데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배당도 앞으로 많이 줄 수 있고 네. 또 현금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현금을 통해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로 제가 보기에는 압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여기서 조그만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사실 대주주들이 아무리 정부가 저런다고 해서 말을 꼭 듣는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약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이런 정책을 수행을 했었을 때 잘 따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땐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선별해야 되는 기업인데 예를 들면 금융주들 같은 경우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가 정부 좀 눈치를 봐야죠. 예 많이 봐야죠 그렇죠 예. 주인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말을 잘 들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음.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호응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렇겠죠. 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또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결국 지주사들 위해서 이런 거죠. 내가 법까지 바꿔줬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되게 안 하기가 궁핍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작은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큰 기업들 중에서 정부 시책에 뭔가 호응을 할 수 있는 기업들 네. 그런데 거기서 배당도 많이 주는데 사실 자사주를 사고 소각할 수 있는 여력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제가 볼 때 압축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딱 듣고 보니까 PBR이 낮은 기업들 중에서 어떤 관전 포인트로 앞으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지 확 드러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증시에는 PBR이 낮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공모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분이 사실 최근에 공모주에 상처 받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열풍이죠? 사실 공모주와 관련해서 공모주들이 굉장히 좋았던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요즘 뭐 따상이라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4배까지 오른 기업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며칠 만에 열풍 정도가 아니라 거의 광풍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가장 큰 부분을 지적하자라면 일단 돈이 갈 데가 없었다. 그래서 갈 데 없는 돈들이 일단 공모주 시장을 노크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공모주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그 청약과 관련된 제도라든가 아니면 또 상장할 때 상장해서 오를 수 있는 그 상한가 폭이 제한이 돼 있었어요. 200%대로. 근데 예. 이번에 400%까지 열려져 있다 보니까 예. 사실상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 이거 개인들도 그렇지만 기관들도 역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관들 같은 경우 이런 어떤 공모주 있었을 때 일단 과하게 써내는 거죠. 예. 과하게 써내서 일단 더 많이 받고 예. 그다음에 공모가보다도 훨씬 그 공모가가 위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다음에 예. 보통 보호 예수라고 하는데 확약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기관들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못 팔든가 1년 동안 못 팔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예. 그런 게 잘 없어요. 맞아요. 바로 팔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팔아서 단타를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어떤 투기성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도 기업의 가치보다도 예. 훨씬 더 과장돼서 상장됐었을 때 크게 오르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투자자분들께서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사실은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따상이었었을 때 예. 400% 이상일 때 잘못 따라잡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열풍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뒤에 따라잡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그렇네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요즘 최근에 생기고 있어서 주의를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초반에 들어가신 분은 분명 공모주를 통해서 적지 않은 재미를 보는 것 예. 같아요. 뭐 4배까지 올라간 회사들이 많다니까요.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공모주 앞으로 어떤 것들이 IPO를 대기 중에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지금 IPO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LGCNS, SK에코플랜트, SSG자컴이라든가 CJ 올리브영 요즘 굉장히 좋잖아요, 야.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야놀자를 비롯해서 예. 올해도 57개 아주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네. 사실 이 공모주 열풍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그나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열풍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저는 뭐 이렇게 투자를 할 거라면 오히려 공모주를 청약하는 게 예. 며칠 못 받더라도 네. 그게 조금 더 안전하고 유리한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전체적인 공모주와 관련된 흐름 자체가 일단 초기에 굉장히 큰 시세가 형성이 되는지 예. 아니면 상장되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하락한 다음에 형성되는지 그런 패턴이 많이 나눠지거든요. 네. 그와 관련한 패턴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증시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오늘 제대로 배웠네요. 지금까지 이선엽 이사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해외 증시는 다 하늘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좀 다시 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곡했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